드릴이 돌아갑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쇳가루가 튑니다. 그 드릴 끝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초전도 자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자석은 그 자리에서 타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석은 멀쩡히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그 결과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만든 사람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공학자 한승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댄 문제는 1911년부터 108년간 그 누구도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앞선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초전도라는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네로라 하는 연구소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단 하나의 벽 앞에서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그 벽을 넘은 사람은 유명 연구소의 스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서울대를 나와 미국의 한 연구소 구석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그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 답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초전도라는 이름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병원의 MRI와 일부 도시의 실험적인 송전선 안에서 이 기술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가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의 MRI 안에서 그리고 곧 만들어질 핵융합 발전소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1911년 네덜란드의 한 실험실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초전도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 그것이 초전도체였습니다. 손실 없이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송전 과정 중에 사라지는 전력 손실은 매년 막대한 규모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중 상당량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열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손실은 결국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저항이 없는 송전망이 상용화된다면 이 손실 구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초전도가 그저 실험실의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모두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그러다 1986년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저항이 사라지는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됩니다. 스위스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곧 노벨상으로 이어질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학계는 앞다퉈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찾아 나섰고 1987년에는 액체 질소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물질까지 발견됐습니다. 액체 헬륨은 비싸고 다루기 까다로웠지만 액체 질소는 물처럼 흔하고 저렴했습니다. 이제 초전도는 실험실을 벗어나 산업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핵융합 발전소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래. 그 미래가 정말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러도 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발견과 상용화 사이에는 아무도 건너지 못한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퀸치였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와 조건에서만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열이나 순간의 충격만으로도 그 상태가 깨질 수 있었습니다. 저항이 갑자기 되살아나면 그 순간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자석은 그대로 타버립니다. 연구자들은 안전장치로 전선 사이사이에 절연체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연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퀸치가 나면 절연체는 전류의 탈출구를 막아버렸고 전류는 갈 곳을 잃고 그 자리에서 열로 폭발했습니다. 30년 넘게 퀸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학계의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답이 없으니 질문 자체를 피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류를 감지해 강제로 차단하는 회로, 열을 감지하는 센서, 저항기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까지 정교한 전자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은 하나같이 감지한 뒤에 반응하는 방식이었고 감지가 늦으면 보호도 늦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는 저온 초전도체보다 훨씬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게 상태가 변했기에 기존의 감지, 반응 방식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감지할 필요조차 없는 시스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알아서 피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정밀한 MRI 판독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각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낡은 자석으로 검사를 이어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초전도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 30년 동안 그 격차는 고스란히 환자와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초전도 자석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었고 퀸치 한 번이면 그 값비싼 자석이 통째로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퀸치는 공포 그 자체였고 다들 절연이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승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마친 그는 미국 MIT의 한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랜시스 비터 자석연구소, 세계적인 초전도 연구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이미 3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연구 문화 속에서 그는 다시 처음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박사 학위는 있었지만 미국 학계에서 그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에는 이미 이름난 스타 연구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 틈에서 한승용에게 주어진 자리는 화려한 프로젝트의 중심이 아니라 다들 손대기 꺼려하던 구석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난제가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풀지 않았다는 건 아무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퀸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냥 두면 어떨까? 동료들은 이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연 없이 코일을 감는다고? 그건 자석을 그냥 태우자는 소리다. 하지만 한승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온 그 전제, 정말 맞는 걸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훗날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게 될 줄은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두 개 막히면 결국 둑을 터뜨리지만 둑을 아예 낮게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넘치도록 두면 범람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전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연체로 전류의 길을 막아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압력이 한 곳에 몰려 폭발하지만 절연체를 없애면 전류는 옆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막힌 곳을 피해 건강한 곳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셈이었습니다. 이론은 단순했지만 이 발상을 실제로 증명하는 일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초전도 코일은 얇은 테이프 형태의 선재를 촘촘히 감아서 만듭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테이프 사이사이에 얇은 절연 필름을 함께 감아 전기가 옆칸으로 새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한승용의 발상은 이 벽을 통째로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테이프끼리 서로 맞닿게 감으면 평소엔 전류가 정해진 길로만 흐르지만 퀸치가 발생하는 찰나에는 전류가 맞닿은 옆 테이프로 자연스럽게 새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을 때 옆 차선이 뚫려 있으면 차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선 사이에 벽을 세워두면 사고 지점의 모든 차가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한승용은 그 벽을 없애 전류에게 스스로 피할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 유럽과 일본의 초전도 연구소까지 세계 최고의 기관들도 이미 손을 댔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절연이라는 기존의 틀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틀 밖으로 나가볼 생각을 한 사람은 한국에서 건너온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논문과 특허로 정리해 내놓았을 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다. 기존의 안전 기준을 다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셰클레시스 발표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가 가진 것은 몇 개의 작은 시제품 데이터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안전한 연구 주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더 쌓아 회의적인 시선들을 정면으로 뚫고 갈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이후 몇 년간 그를 실패와 재설계의 반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승용은 실제로 절연체를 뺀 코일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전류를 흘려보내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공하면 30년 묵은 난제가 풀리는 것이었고 실패하면 그 자석은 그대로 고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류를 서서히 올렸습니다. 코일은 타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사라진 상태 그대로 전류는 안정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코일 일부에 충격을 줘 퀸치를 유도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지금쯤 자석은 타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스스로 역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발상을 증명하기 위해 팀은 일부러 자석을 손상시키는 실험까지 설계했습니다. 코일에 못을 박아보고 전기 드릴로 직접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보통의 초전도 코일이라면 이런 손상은 곧바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절연층이 뚫리는 순간 그 지점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코일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무절연 코일은 달랐습니다. 드릴이 만든 구멍 주변에서 사고 전류가 발생해도 그 전류는 곧바로 옆에 멀쩡한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코일은 정상 운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확인했을 때 한승용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드릴 테스트도 바로 이 원리 위에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자석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였습니다. 무절연 코일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었습니다. 절연 필름이 차지하던 공간과 무게가 사라지자 같은 크기의 자석에 더 많은 초전도 선재를 채워 넣을 수 있었고, 같은 부피로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거나 같은 자기장을 훨씬 작은 자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과 성능, 소형화까지 하나의 발상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낸 셈이었습니다. 동양 고사성어 중에 무의 이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승용의 무절연 건선법은 이 오래된 말을 공학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전을 겹겹이 쌓아 올린 장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승용의 발견은 그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때로는 장치를 하나 더 얻는 것보다 시스템이 스스로 숨쉴 공간을 열어주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초전도 자석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막기 위해 쌓아온 장치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2019년 그는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의 무절연 랩코 팀장으로 자리를 넘기며 동시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직도 맡았습니다. 이제 그의 연구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넘어 국가 단위 연구소의 공식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중국, 미국의 여러 연구소가 크고 무거운 자석으로 초고자기장 기록에 도전하는 동안 한승용의 팀은 정반대의 길, 가장 작고 가벼운 자석으로 기록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택했습니다. 논문과 특허를 넘어 실제 산업체들을 설득하는 일은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자석을 직접 만들어 파는 기업들에게 무절연 방식은 생소한 공정이었습니다. 기존 설비와 공정을 다시 다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초기 몇 년간 이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많지 않았지만 시제품이 검증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석을 더 작고 가볍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작은 코일에서 성공했다고 큰 자석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기에 팀은 확장 과정에서도 몇 번이나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한 번은 코일을 다 감고 냉각까지 마친 자석에 설계 결함이 뒤늦게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고 팀 안에서도 지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작은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였고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함께 쌓여 다음 설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작은 승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의 누적이 큰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한승용의 팀에게는 타지 않은 코일 하나하나가 그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는 매번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전제, 정말 맞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매번 새로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작은 실험실의 성공이 몇 년 뒤 전 세계 초전도 학계의 상식을 뒤집게 될 줄은 이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7년 한승용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부임하며 초전도 응용 연구실을 새로 꾸렸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데이터와 특허, 그리고 검증된 무절연, 건선법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 이 기술을 산업 규모로 키우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6월 13일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의 표지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한승용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30년 넘게 학계의 금기였던 질문에 마침내 공식적인 답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위험한 발상이라 평가받던 방식은
이제 여러 나라의 연구소가 앞다퉈 채택하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동료들 중 일부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그의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은 직류 자기장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 자석의 무게는 35톤에 달했지만 탄승용의 방식은 같은 성능을 그 무게의 100분의 1 이하로도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안전장치를 없앤 자석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작은 자석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절연이라는 벽 안에서 답을 찾을 때 그는 그 벽을 허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숱한 실패, 학계의 의심 어린 시선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돌아온 것은 100년 넘게 실험실에 갇혀있던 기술을 밖으로 꺼내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국립연구소, 유럽의 핵융합 프로젝트, 일본의 첨단 제조 기업들까지 그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협력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포기했던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민 셈이었습니다. 한때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던 학계가 이제는 같은 질문의 답을 그에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그는 화려한 언사 대신 담담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초전도 기술이 반도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기술은 의료, 항공, 에너지, 입자 물리학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초 부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발상이 여러 산업의 표준을 새로 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보통 하나의 원천 기술이 발견해서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절연 건선법은 발표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여러 대륙의 연구소와 기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은 이 기술로 9.4 테슬라급 의료용 MRI를 개발하고 있고, 미국 항공우주국은 1.4 메가와트급 항공기 전기 추진 시스템에 이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와 일본의 한 중공업 기업은 암치료용 초소형 가속기를, 러시아의 한 첨단 기술 연구소는 500kW급 항공기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같은 원리로 개발 중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만 있던 기술들이 하나둘 실제 설계도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서울대 연구팀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3.6m 길이의 초전도 케이블 시제품을 스위스의 한 시험기관에 보냈습니다. 9만 1천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동시에 미터당 100톤에 달하는 힘이 짓눌렀지만 케이블은 1300번 넘게 반복된 시험을 버텼습니다. 성능은 처음과 끝이 거의 같았습니다. 이 결과로 핵융합 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자석을 기존보다 5분의 1 크기로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석 위에서 새로운 신약을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자석이 만들어낼 첫 삼용 핵융합로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 손실 없는 송전망, 소형 핵융합로, 한때 꿈의 기술이라 불리던 것들입니다. 그 꿈과 현실 사이를 가로막던 강의 이름이 퀸치였다면 이제 그 강 위에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가장 오래 그 질문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그냥 두면 어떨까? 그는 지금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연구실에서 다음 자석을 감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답을 대단한 발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전제 하나를 의심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년 넘게 갇혀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도 풀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모두가 당연하다 믿던 전제를 의심한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 하나를 딱 5초만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 5초가 누군가에게는 10년 뒤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전제가 있으신가요? 수십 년간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전제를 스스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실패하면 경력에 타격을 입을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그 절연체를 걷어낼 용기를 낼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시감실에서는 또 다른 한승영이 조용히 전류를 흘려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는 특별할 것 없는 30대 중반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질문 자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함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연구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 감고 있는 다음 자석이 또 어떤 상식을 뒤집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